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개묘년 토끼의 해, 제주에 있는 한 공원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토끼떼가 출몰해 주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시에서는 대대적인 토끼 포획 작전에 나섰는데요. 이 내용 날에서 준비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미 한 차례 멸종을 겪은 전설 속 동물이 부산 달맞이 고개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날렵한 코끝, 거대한 꼬리, 목격자들은 전설 속 동물이 확실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부산에 나타난 기묘한 동물의 정체, 잠시 후 미스터리 리부트에서 밝혀봅니다. (2023년) 개묘년, 이 검은 토끼의 해죠. 우리 민화 속에서 토끼는 번창, 풍요의 상징인데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새 벽두부터 이 토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날에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 도심 한복판 해발 184m, 야트막한 오름. 이곳 정상에 오르면 특별한 손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최근 이 공원에 출몰한다는 토끼들. 앙증맞은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저기 있네요. 낯가리네. 아, 귀여워. 네, 개미년 토끼를 맞이했기 때문일까요? 마치 제 집 안방인 것처럼 유유히 공원을 뛰어오는 토끼들. 경계심도 없는 듯한데요. 와볼래? 그냥 다가오죠. 음식도 받아 먹어요. 네, 근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스스럼 없이 다가와 눈앞에서 먹방까지 선보이는 모습. 팬 서비스 정신 투철한 토끼 덕에 바빠진 이들이 있으니 바로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 나와서 토끼 먹이를 챙겨주는 주민들인데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고요. 몇 달 새 부쩍 가까워졌답니다. 어머, 강아지 같아요. 키우시는. 강아지. 아침마다 운동하니까 올 때마다 먹이 갖다 줘요. 그런데 이 녀석들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애기 엄마가 저 새끼 6마리 애매 하나에 갖다 놨어요. 우리 봤어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이제 번식하고 토끼산이 됐지, 토끼산. 사람들이 토끼를 이곳에 버리기 시작하면서 개체수가 급증했는데요. 너무 많으면 운동을 밝히고 좋지 않잖아. 자꾸 땅 파고 또 여기가 개들이고 뭐고 올라와서 잡아먹고 이러니까 그것도 보기 싫고. 먹잇감을 찾는 들개가 종종 나타나면서 불안에 떠는 주민들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토끼들이 도리어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굴을 잘 판다고 해가지고 굴토끼가 붙여진 거예요. 우리를 지어가지고요. 이 군데 집중해서 파고 난 다음에 계속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선한 굴이잖아요. 문제네요. 네, 보면 이게 어젯밤에 판 거예요. 이 정도면. 토끼가 만든 은신처가 어쩌다 생태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러면은 새끼 날 때쯤 되면 우리 손으로 이만큼 들어갈 때 정도까지 파버려요. 그러면 저 나무 구멍 밑에 뿌리가 다 이제 손상이 돼서 나무가 죽게 되죠. 식생 완전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겨울에도 기온이 높아서 번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더 깊은 굴을 더 많이 파기 때문에 더욱더 위협적이라는 저 겁니다. 5개월 정도 되면 금방 이제 번식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한 2마리만 있으면 1년 돼 200마리, 2000마리까지 늘어나요. 본래 제주도는 토끼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기된 토끼들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되기 초기 직전에 완전히 구제해서 이걸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시키지 않으면 안 돼버립니다. 지난 2018년 제주의 한 섬에서 흑염소가 번식해 100여 마리 이상 급증했었는데요. 당시 섬을 점령한 흑염소들이 나무와 농작물을 갉아먹는 등 생태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결국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돼서 흑염소 포획 작전이 벌어졌고 모든 개체를 잡아들인 뒤에야 섬이 살아났었는데요. 자연은 점차 회복이 됐지만 멸종된 고유 식물종이 있어서 완전한 복원까지는 수십 년이 더 걸린다고요. 이런 위험을 막고자 토끼 포획 작전 개시. 이게 지금 꽤 큽니다. 보면은 비교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잡으면 좀 토끼들이 다칠 수 있어서 2인 1조로 구조 작업을 펼치게 되는데요. 지금 저 안쪽에 검은 토끼 한 마리 있습니다. 토끼를 사방에서 포위하며 은밀한 작전을 펼치는데요. 더 이쪽으로 붙어봐. 일로 내려가면 아예 못 잡아. 제가 좀 더 와. 놓쳤어. 엄청 빠르죠? 놓쳤어. 힘드네요. 비탈길이라서 불리했던 걸까요? 이번에는 당근으로 유혹해 봅니다. 안 보여. 이번에도 저렇게 빨라요? 네. 토끼의 몸짓이 작고 민첩한 탓에 곰벌이 놓쳐버리는데요. 경계심이 생긴 토끼는 유인하기도 힘들다고요. 하지만 벌써 포기할 순 없겠죠. 다시 도전해 봅니다. 지도 않는데? 이 앞에 갔다 나도? 풀속 숲 속에 몸을 숨긴 토끼를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요. 자, 그러나 역시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세를 몰아서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 이번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성공. 네. 몇 시간 동안 구르고 넘어지면서 맨몸으로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포획 성공. 하늘에 잡는데도 참 힘드네요. 네, 이 녀석이었습니다. 다음 작전을 또 기약해 봅니다. 있는 것들은 거의 진짜 야생에 가까운 이제 토끼들이어가지고 잡기가 매우 어렵고 한 마리밖에 못 잡게 돼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포획 작업이 성공적일 때는 수십 마리까지도 잡는다고 하는데 토끼와 자연 환경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일인 만큼 앞으로도 작업을 이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포획된 토끼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우선 인근의 임시 보호소에서 보살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후 제주시에서 공고를 올리면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새 거처로 입양 보낸다고 합니다. 공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산에 버리시지 마시고 저희 같은 구조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분들에게 새로이 입양 그리고 구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지만 이 닫힌 생태계인 섬의 특성상 야외에서 번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냥 사람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키워지고 버려지는 토끼들, 결국 피해는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야생 동물들한테는 더욱 혹독한 겨울. 도착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위급 상황에 놓인 야생 동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재활관리사죠. 나가시는 게 어떤 동물이에요? 고란이고요. 추락을 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고라니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서둘러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하신 분이신가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네. 아이고. 그렇구나. 일어서는 건 못 보셨죠? 네. 아니 못 일어나더라고요. 위험해 보이는 공사 자재들 사이로 고라니가 떨어졌다는 건데요.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좁고도 가파른 공간. 못 일어서는 게 맞을까?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고라니지만 사람이 접근해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 마지막으로 고라니의 다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데요. 다리 괜찮나요?
골격은 모르겠는데 힘을 전혀 안 줘요. 네, 이 정도. 네. 떨어지면서 다친 것 같아. 뒷다리를 못 쓰네. 생각보다도 좋지 않은 상태에 마음이 쓰이는데요. 사고 현장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것도 지금 공사 때문에 정사에 손 보신 거죠? 예. 자연적으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밑으로 바로 아이를 겨울철 먹이를 찾아서 민가까지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하고 만 고라니. 곧장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복귀해 고라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요. 보면은 전지로만 상체를 좀 들어올리고 후지를 좀 벗잖아요. 그러면은 척추의 문제가 가장 1순위로 생각해야 될 게 척추 문제거든요. 이런 애들은. 낯선 인간의 손길에 있는 힘껏 저항해보는 고라니.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오히려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차단해 흥분을 가라앉혀줍니다. 거기에 수면 마취까지 해야 서로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이렇게 있다고요.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기력이 없어서 발버둥도 못 치고 숨만 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더 마음이 안 좋고 힘들어요. 방사선 촬영을 통해 고라니의 상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데요. 구조물에 추락한 경우 예후가 좋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이고 척추가 나갔네요. 지금 이 부분 보면은 살짝 척추랑 척추 사이의 간격도 일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깨진 것처럼 보여요. 척추 신경 손상이 심해요. 사실 사람도 척추 손상이 있을 때 거의 하반신 마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평생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은 조금 운이 좋으면은 재활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그럴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힘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락사가 제일 적절한 판단이에요. 마음이 아프긴 한데 올해 태어난 이 새끼 고라니는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공사장뿐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야생동물의 안전한 생활 영역이 인간에 의해 점점 줄어들면서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거죠. 조류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유리창이라든지 방음벽 같은 구조물에 목숨을 잃는 새는 한 해 800만 마리로 추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한 수만큼 출동 원인 1위라고요. 지금 구조 나가는 건 어떤 동물인가요? 세매라는 친구고요. 친구가 날지 못해서 지금 친구자가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에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이곳.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세매가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쓰러졌다는 거죠. 바로 확인해보지만 저희 다 폐사 상태네요. 한 마리도 신고를 받았는데 아마 같이 충돌한 새 같습니다. 일단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이미 폐사 상태여도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역시 이들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얘는 흰배 집박이라는 새고요. 유리창 충돌로 들어왔는데 유리창 충돌이요? 네, 이렇게 장기가 손상되고 뼈도 부러지고 가끔씩 이렇게 작은 새 쫓는 맹금류 애들이 같이 부딪혀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류들의 유리창 충돌의 경우 즉시 발견이 쉽지 않아서 충돌했을 때 이미 때를 놓쳐버린 경우가 많다고요. 유리 특성상 투명하고 반사되는 거를 인지를 못해서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또 그 구조물이 숲과 나무와 좀 더 가까울수록 그 사고가 위험이 높긴 하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창. 간단하게 조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하 5cm, 좌우 10cm 간격으로 점을 찍으면 되는 건데요. 이 점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날아서 그대로 통과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의 뭐 90% 이상 저감이 되는 걸로. 네. 요즘 시대에 사람 영향 아닌 거를 찾기가 더 어렵거든요. 주요 원인이 새끼 동물들이 미아 혹은 납치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유리창 충돌, 뭐 혹은 전선 충돌, 뭐 그리고 밀렵에 의한 거, 또 이제 차량 충돌이 가장 큰 빅4거든요. 인간에 의해 상처를 입은 야생동물들로 붐비는 이곳.
구조 건수는 매년 증가해 작년 충남에서만 약 2,500개체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구조부터 치료, 방생까지 쭉 지켜봤을 때 구조된 동물의 60%는 결국 죽게 되고요. 10%는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나머지 30%만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죠. 들어가세요. 어디 여기. 얘네는 개인이 사육하다가 버려진 친구들이라서 사람한테 그렇게 경계심이 많이 없어요. 평소 쉽게 접하기가 힘든 너구리들. 이곳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반인이 강아지처럼 키우셨고요. 그 결과 강아지가 됐어요. 그래서 자연으로 못 돌아갑니다. 아마 밖에 나가면 사냥도 못 할 거고 굴을 찾는 방법도 모를 거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많이 안 좋아요.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건강한데 야생으로 못 돌아간다는 게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할 녀석들. 야생의 삶은 전혀 모른 채 살아가야 하죠. 한편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해 막바지 훈련 중인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겨울 철새이자 천연 기념물인 독수리. 겨울철만 되면 단체로 실려오는 단골 손님인데요. 네, 다 농약 중독으로 구조됐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농약을 묻힌 벽실을 뿌려서 오리류를 죽게 하고 독수리가 이를 다시 먹게 되면서 2차 농약 중독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독수리 구조 원인 중 60%를 차지할 만큼 매년 많은 독수리들이 농약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 날개에 지금 숫자 번호 붙어있는 친구들은 방생이 얼마 안 남은 친구들입니다. 지금 상태는 좀 괜찮은 거예요? 네, 다 활력도 좋고 먹성도 좋고 날짜만 잘 맞춰서 내보내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로 날씨랑 상황을 고려해서 방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곧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체도 있다고요. 바꾸물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저 일단 꼬맹이 어린애. 네, 할수 있고. 겨울철 부족한 먹이를 찾아서 내려왔다가 차량 충돌로 실려온 새끼 고라니. 무사히 회복을 다 마쳐 날이 밝는 대로 야생으로 돌아가게 됐죠. 아무래도 위험 요인이 적은 곳을 하죠.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놓고 나오긴 했는데 이런 거 바꿈을 고라니들이 박으면 저기 좀 얽히거든요. 몸부림 칠수록 더 얽혀서 좀 결과가 되게 안 좋거든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발견된 장소와 비슷한 환경에 풀어줍니다. 발자국이죠. 동물들 다닌 거 보니까 이쪽으로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라니에게 치명적인 밥그물이라든지 농수로를 피해 숲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재활관리사. 이 순간이 가장 떨리고 긴장된다고요. 마침내 케이지 문이 열리고 잠깐 경계하는 듯 하더니 이내 산을 향해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멍해 보이네요. 정신이 없겠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도 자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공간에서 되게 홀가분하죠. 장담은 못하는데 해도 잘 적응해서 살았으면 하죠. 어렵게 돌아간 만큼 다치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자연으로 뛰어가는 고라니의 뒷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네. 올해는 특히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먹잇감을 구하지 못해 탈진하거나 다치는 야생동물들이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야생동물들이 센터를 찾는 원인 중에 80%가요.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의한 사고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반도에서 한 차례 멸종을 겪은 전설 속 동물이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운대에 나타나게 된 걸까요? 알아보시죠.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믿기지 않지만 현실엔 존재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스터리 리부트. 오늘은 도심을 습격한 전설 속 동물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후보 세계에서는 전설적인 얘기를 많이 있었어요. 꼬리만 좀 틀리다는 것뿐이지 생김새는 큰 개하고 좀 비슷 안 할까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해운대 여기 사람들 많은데 여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해변과 도시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해운대. 이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동물이 출몰했다는데
그 기묘한 소문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생김새가 어땠어요? 뭐야, 이게 좀 개과 비싼데. 들깨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돌을 던졌다니까요. 꼬리가 이렇게 부시가 이렇게 길고 이 뾰족하고 약간 저 붉은색, 붉은빛 나는. 붉은빛? 예. 그의 생명체의 등장에 떠들썩해졌다는 달맞이 고개. 도심 한복판의 이 작은 공원에 대체 무슨 동물이 산다는 걸까요? 나무 사이에 뭐 있다. 그때 풀숲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괴상한 소문 속 주인공이 맞을까요? 목격담대로 뾰족한 입을 가졌다만 이 녀석은 평범한 고란인데요. 매일같이 공원에 나온다는 경숙 씨는 녀석이 이 동물 같아 보였답니다. 개들을 데리고 밥을 주러 가고 있었어요. 아까 저기서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 왜 그러는데 몸을 동그랗게 왜 저기 나타났을 때 이래가지고 고양이들이 등에 갈기를 세우거든요. 아까 저기서 한 녀석이 개 같기도 하고 늑대 같은 애가. 늑대요? 예. 마치 늑대로 보였던 녀석. 정체가 더 궁금해집니다. 처음엔 들깨로 오해했던 사람들의 말대로 언뜻 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쫑긋선 큰 귀와 붉은색 털이 눈에 띕니다. 코끝도 개보단 훨씬 날렵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몸체만한 풍성한 꼬리까지. 분명 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무슨 동물로 보이시나요? 과연 수수께끼는 풀릴 것인가? 생태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맞아요. 귀 끝이 이제 조금 끊고요. 네. 꼬리 끝에 이제 길쭉하면서 이게 흰 털이 있잖아요. 아종인데 이제 붉은 여우라고 하죠. 우리나라 토종으로 알려진 이 붉은 여우. 그런데 왜 생소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전설 속 신비로운 동물로만 생각했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랬죠. 예전에 이제 기록을 보면요, 78년도에 지리산에서 이제 그 죽은 개체가 마지막 이제 여우라고 이제 전부 다 알려졌었고요. 한때는 한반도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1960년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쥐잡기 운동으로 여우들은 쥐약에 중독돼 비극을 맞고 말았는데요. 또 모피 채취의 희생양이 되어 80년부턴 토종 여우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실체는 밝혀졌지만 의문은 계속됩니다. 이미 한 차례 멸종을 겪은 이 여우가 어떻게 덩그러니 해운대에서 발견된 걸까요? 진짜 근데 목에다가 그 목걸이를 차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사람하고 굉장히 친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오해를 했죠. 오해? 누가 잡아갖고 사장 좋아하는 밀렵꾼 같은 사람이 잡았다가 감당을 못해서 여기다 풀어놨다. 야생동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을 경계하지 않던 녀석. 심지어 사람들이 던진 먹이도 곧잘 받아먹었는데요. 누군가의 손에 길러졌던 아이는 아니었을까? 의문을 더했던 건 녀석의 이 목걸이였습니다. 가까이 살펴보면 마치 암호처럼 알파벳과 숫자가 조합돼 SKM2121이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단순한 목줄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목걸이 자체에 이렇게 테두리 넘버가 찍혀 있었는데 멸종위기센터에 연락을 해서 확인 결과 거기서 이제 키워서 내보낸 2살짜리 여우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SKM은 시설에서 태어난 한국의 수컷을 가리켰는데요. 뒤이은 숫자는 21년생 21번째의 의미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환경부에서 토종여우 복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시설 출생의 여우들은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친 뒤 소백산에서 방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또 하나 남는데요. 그러니까 지 혼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참 대단하죠. 검색을 하니까 이 소백산하고 여기서 직선거리가 200km거든요. 소백산에서 해운대까지의 거리를 직선으로만 따져도 200km. 목거리로 위치를 추적해보니 동해 해안선을 따라 여우는 무려 400km를 이동했는데요. 소백산 근처에서 이따금 발견되고 나는 여우들과 다르게 산을 탈출해 해운대까지
이렇게 멀리 넘어온 건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였습니다. 저렇게 멀리 갔을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소백산 근처 멀리 떨어지더라도 10km 이내 반경에 대부분 머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좁은 곳에 이렇게 멀리까지 온 것은 이 개체가 처음입니다. 호기심 많은 종의 특성으로 먹이를 조차 넘어온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이런 일이 사상 최초라 전문가들도 놀랄 뿐이라는데, 그렇다면 붉은 여우는 왜 머나먼 여정을 멈추고 이곳에서 자리를 잡게 된 걸까요? 그러게요. 사람 오는 것도 없었고 그거 이게 산에 물이 나오는 곳이 없거든요. 이게 고액이 갇힌 섬이지. 바깥으로 나갈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바다고. 혹시 여우가 고향 소백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달맞이 고개에 갇혀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뿐 아니라 소음과 불빛이 가득해서 이곳은 여우에게 적합한 서식지는 아니라는데, 정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그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한번 왔던 길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갇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갯과 특성상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며 배변으로 영역 표시를 해 왔던 길을 잊지 않았을 거라는데요. 먼 길을 혼자 헤쳐온 만큼 영리한 녀석이라는 전문가. 또 공원엔 길고양이의 먹이를 챙겨주는 시민들이 있어 배고픔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그렇게 이곳에 적응해오던 셈이었죠. 그렇게 여우의 발자취를 줬던 중 방금 소리 들었어? 공원 안쪽에서 수상한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녀석의 울음소리가 맞을까요? 여우 맞는데. 여우 맞아요? 네. 여우가 이렇게 울어요? 야생 여우의 하울링과 본격 비교해봤습니다. 다른데요? 여우가 발견된 지도 어느덧 반년. 이곳에 남아있는 건 확실할까요? 겨울철이 되며 목격자가 뜸해진 탓에 혹시 여우가 떠난 건 아닐까 찾아 나선 전문가. 거거든요. 많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크기가 여우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입니다. 지금 직선적으로는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직선으로 요 정도 들어가는데 이 보면 사람 손을 여보면 다시 이렇게 안으로 꺾어서 이렇게 파져 있어요. 추위를 막기 위해 굴을 기역자로 깊숙이 파 몸을 숨겼을 거라는데요. 이거는 두 번째 판 거예요. 가을엔 하나의 굴만 발견됐지만 여러 개의 굴이 생겼습니다. 혹시 굴을 파는 다른 동물이 이곳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굴을 팔 수 있는 동물이라 하면 오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아무리 봐도 오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굴을 팔 수 있는 그 동물은 여우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붉은 여우는 서식지에 서너 개의 굴을 파놓는 특성이 있기에 아직 이곳에 2121번 여우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건데요. 이대로 달맞이 고개에 정착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계속 여기에 남아 있을까요? 어떠세요? 이 개체는 지금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수컷 개체입니다. 그래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앙컷을 찾아서 자기가 왔던 길을 가서 앙컷을 만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야생성이 강한 여우들은 번식 본능이 뛰어나서 1, 2월 안에 짝짓기를 마친다는데요. 암컷을 찾아 소백산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겨울을 난다면 새로운 정착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개체는 우리가 복원하기 위해서 자연에 방사된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관심한 상태로서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들이 이제 야생에서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먹는 그 습성을 완전히 기를 때까지는 사람이 먹이 주는 것은 좀 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4,400km의 거리를 되돌아가는 것도 도시남아 도착하는 것도 모두 사상 첫 번째로 기억될 2121번 여우.
우리 곁으로 돌아온 야생동물이 더는 멸종되지 않게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아찔한 주인공을 만난 곳은 다름 아닌 마트 앞. 대파 한 대 넣고. 주부만큼이나 꼼꼼하게 장을 보는 주인공인데요. 예, 대피소 저희들이 올라가면은 근무를 한 6일 정도 하는데 그때 이제 주로 먹고 살 부식들 사는 겁니다. 한 번 출근하면 6일간 근무하기 때문에 넉넉히 장을 봐야 합니다. 각종 장비와 짐을 담고 나면 배낭의 무게는 무려 15kg. 제가 지금 근무하는 데가 세석 대피소인데 여기서 지금 6kg입니다.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해발 1,600m, 거리만 6km에 달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요. 한 달에 약 40번, 이 길고 험준한 산길을 다른 이동수단이 아닌 오직 두 발의 의지에 오르내린다는 주인공. 그 아찔한 직업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지리산 종주능선 세계 대피소를 관리하고 있는 세석 분소장 조대현입니다. 27년간 지리산을 지켜온 레인저 조대현 분소장입니다. 출근만 3시간, 왕복으로 6시간이 걸리는 극한의 출퇴근길인데요. 해발 500m 부근,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지각을 면하기 위해 쉼없이 산길을 오릅니다. 이거구나. 지난 폭설로 등산로에 쓰러진 나무를 발견한 주인공. 나무를 보자 그가 챙겨든 것은 다름 아닌 휴대용 톱인데요. 톱을 이용해 능숙하게 나무를 잘라내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잘라낸 나무의 토막들을 등산로 바깥으로 던져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나무가 이제 아마 길을 좀 막고 있었나 봐요. 탐방하는데 이게 길을 딱 막아버리면 아예 길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쫙 멀리 둘러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전사고도 노출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거를 해줘야 되죠. 미끄러워 다치기 쉬운 돌도 안전하게 처치 완료. 단순한 산행처럼 보이지만 산길 곳곳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탐방로를 위해 정비하는 일 또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출근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무렵 1000m 고지에 다다른 주인공.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기온과 녹지 않은 눈길 때문에 더욱 고단한 출근길인데요. 500m 남았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목적지인 대피소까지는 500m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장장 3시간의 대장정 끝에 주인공의 일터인 세석대피소에 도착합니다. 고생도 많으십니다. 힘드네. 매번 다니는 길에도 힘들어. 40년을 다녀도 힘듭니까? 그래, 조심해서 잘 쉬고 오시오. 우리 다음에 봅시다. 지리산 대피소의 직원들은 출근을 기점으로 6일간 근무한 후 교대를 통해 4일의 휴무를 갖게 되는데요. 교대를 마친 주인공이 본격적인 대피소 관리 업무에 들어갑니다. 겨울에 식수장, 탐방이들 이용하는 식수장인데 겨울에 이게 잘 많이 식수가 이제 얼고 또 이게 아무래도 겨울에는 저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이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하죠. 특히 겨울철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더욱 꼼꼼히 관리하는 편인데요. 대피소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더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주인공. 대피소 직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는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일입니다. 지리산의 각 대피소는 사전 예약을 통해 탐방객이 숙박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대피소에 하루 어떻게 머물게 된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출 보려고 예약했어요. 이렇게 일출을 보기 위해 대피소를 찾는 이들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곳에 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천왕봉에서 일출 보려고 왔는데 네, 너무 힘들어서 8시에 출발해서 지금 4시 정도 됐어요. 8시간. 와 진짜 너무 힘들어서. 탈진으로 인해 더 이상의 산행은 무리라고 판단. 힘들으셔가지고 지금 시간적으로 못 넘어갈 것 같아. 올라오시는데 뭐 8시간 걸렸다니까. 최적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아.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지리산.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 휴대용 랜턴과 함께 어두운 산길을 나서는 주인공.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시끌벅적했던 대피소의 하루는 마무리됐지만 주인공의 일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야간 순찰 돌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겨울철에는 안전사고도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이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전을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주인공. 제가 97년에 입사했으니까 벌써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그 지리산 로타리 대피소에서 제가 방학 때 한 달 정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국립공원이라는 직업이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때 저도 학교를 졸업하면은 국립공원 직원이 돼야 되겠다 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한과 동시에 아마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장 제가 이게 근무하면서 이제 뿌듯했던 거는 그 뭐 구조 요청 들어왔을 때, 특히 뭐 조난 이렇게 길을 잃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막 이틀 3일 만에 이 찾았는데 생존이 힘들겠다 생각했었는데 살아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무사히 구조해서 그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리산은 저도 이제 많은 제 나름대로 한 번씩 생각해 보는데, 지리산은 뭐 어떻게 보면 제한테는 제 뭐 인생이죠. 어릴 때부터 뭐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났어 지리산을 바라보면서 자랐고, 지리산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좀 먹고 있고. 다음 날 거센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하는데요. 8시 30분부로 산천군과 함양군 일원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입산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결국 일출을 보지 못하고 산을 떠나게 된 많은 탐방객들. 자, 더 늦기 전에 출발하시죠. 예. 예보에 없던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탐방객들의 안전한 하산을 위해 주인공의 마음도 덩달아 급해집니다. 앞에 그 세 분이 가셨기 때문에 길은 쭉 낮아졌을 겁니다. 예,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예, 자, 조심해서 가세요. 예. 미처 내려가지 못한 등산객들이 대피소를 찾았는데요. 길을 한번 잊어버렸지. 근데 겨우 찾았어. 눈이 쌓여갖고 덮여갖고 몰라요. 하산 명령에도 내려가지 않겠다는 등산객들. 아니 대피소로 가는 건 사람 힘들 때 좀 대피하는 거 아니요? 좀 잡시다. 예? 좀 여기 잡시다. 자고 내려갑시다. 어차피 저거 백소랑 예약했는데 그거 원래 그 과태료예요. 뭐가? 과태료인데 지금 위험한 상황에도 다음 대피소까지 산행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설득 끝에 모든 탐방객들을 돌려보내고 난 후 대피소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모두 걸어 잠그는 주인공. 이렇게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통제가 떨어지기 전에 또 이동하시는 탐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출입문마다 그 통제 간판을 설치해서 하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쌓여가는 눈.
직원들은 제설 작업에 한창입니다. 빨리빨리 해요. 말하지 말고. 인간이 힘들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지리산 사나이들인데요. 제가 지리산에 오래 근무했지만은 매일매일이 뭐 좀 색다른 그런 기분이고, 어떻게 보면 눈을 감으면 길이 보일 정도로 많이 다니는 길이지만은 그래도 다니는 뭐 그 순간순간이 그냥 늘 새롭고 저는 또 좋고. 산과 사람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깊은 산속을 지키는 주인공, 지리산을 닮은 당신의 사계절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새하얀 지리산의 설경 보니까 진짜 힐링도 되고 너무 좋네요. 네, 그런데 출퇴근이 왕복 6시간. 그러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것만 빼고 정말 다 좋은데 네. 그만큼 지리산 레인저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눈을 감아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지만 그 길이 늘 새롭다는 마지막 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앞으로도 지리산 안전하게 잘 지켜주세요. 네. 자, 다음은 김주호 아나운서가 준비한 스낵 뉴스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한 입에 먹기 좋은 스낵처럼 전달해드리는 모닝 스낵 뉴스 김주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첫 번째 뉴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우리의 발이 돼주는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까지 올해 줄줄이 기본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실 서울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 논의는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는데요. 서울 지하철의 심각한 적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만 시민들의 발이라고 불리는 서울 지하철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적자가 9,200억으로 매년 심각한 적자를 기록 중이죠.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대중교통 이용이 급감하면서 만성 적자 도화선에 불이 붙게 된 거죠. 2019년까지 5천억 원대 수준이었던 적자는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한 후 승객이 크게 줄어서 2020년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그런데 이 지하철 적자, 코로나19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2021년 무임승차 인원이 이동한 기록을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2,784억 원으로 전체 적자금의 약 30%에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현재 법정 무임승차 대상은 만 65세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건 적자 비용의 30%나 차지하는 이 무임승차 비용이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라는 거죠. 1984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처음으로 제공했을 당시에는 노인층의 비율이 4%에 불과했죠. 하지만 노인 인구는 재작년 16.6%를 돌파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걸로 예상돼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됐으니까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지난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역시 2019년 3,538억 원, 20년 6,784억 원, 21년 7,35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해마다 더 큰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결국 서울시는 운영상 어려움이 심각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4월 말을 목표로 지하철 및 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요. 교통요금은 시민들의 살림에 큰 영향을 줄 텐데요. 이번 인상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적자가 계속되게 되면 아무래도 재투자의 여력이 없어지게 되고요. 열차 운행 장애라든가 철도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적자를 좀 줄여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임 인상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철도의 운임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것에 따른 비용 부담은 다
운영기간이 저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뉴스는 바로 마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대형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문이 닫혀 있어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뭐 아쉬운 대로 편의점에서 장을 보거나 온라인 배송을 시키곤 했는데요. 곧 이 장보기 선택지가 조금 더 다양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정부와 소상공인 단체들은 유통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동안 대형마트에 적용됐던 여러 가지 규제들을 정부와 소상공인들이 합의해서 일부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2012년 정부는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이 줄어들고 시장 경기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를 대형마트의 활성화로 보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운영에 규제를 뒀죠. 지자체 장은 매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고 영업시간 역시 야간 새벽 운영은 불가능하게 했죠. 이번에 이뤄진 상생협약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이었던 0시부터 10시 사이에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 중에 이틀로 지정해 왔는데 이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평일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약한 겁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합의한 소상공인 단체들. 그동안 격렬히 반대해오다가 갑자기 수락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작년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없었다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의 48.5%였습니다. 규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요. 대형마트 규제가 시행됐던 기간 동안 전통시장의 상권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이유가 70.1%로 줄을 이뤘죠. 대형마트 규제를 시행한 10년 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줄었고요. 설문에 참여한 절반 가까이의 소비자들이 규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한 거죠. 또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인 실제 구매 행동에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이 49.4%, 문 여는 날에 맞춰서 대형마트 방문이 33.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습니다. 반면 2013년 38조 5천억 원에 그쳤던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2021년 187조 원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성장했고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시장의 발달로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은 확 줄었고요. 소비자들은 빠르고도 편리한 온라인 시장을 찾게 됐죠. 과연 이번 협약으로 마트와 전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서로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됐어요. 이 상생협약을 통해서 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혹은 이 소상공인들의 협업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유통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겨울 중에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환이지만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예년 기온을 2도 정도 웃돌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5도까지 오르는 등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네, 추위가 누그러지니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관리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